이번 언론중재법을 최근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언론사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사 작성의 환경은 마치 산업 현장, 건설 현장에서 시간에 쫓겨서 날림 공사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원가 절감의 유혹 때문에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위험한 건설 현장에 노동자들을 내몰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이 언론사 사주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쓰도록 무모한 기사를 쓰도록 기자들을 내모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광주 붕괴 참사가 있었듯이 언론에서 크고 작은 붕괴와 참사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겸입니다. 오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과 조금 달리 오늘은 정정보도, 열람차단 청구권 이 두 가지를 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찌 보면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이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이게 더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언론사가 오보를 내도 그래서 그 오보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도 정정보도를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그나마 내더라도 낼 때는 오보를 낼 때는 일면 톱으로 시커멓게 내놓고는 정정보도라고 내놓을 때는 안 보이는 곳에 손톱만한 크기로 내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나마 이 정정보도 그렇게 손톱만큼 내주면서도 언론사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언론에 관해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번에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바꿨습니다. 네, 15조 6항입니다. 언론사 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 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같은 지면 또는 같은 장소에서 정정의 대상인 언론 보도 등과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같은 채널입니다. KBS 1, 2, 3 있죠. 그러면 KBS 1에서 오보를 했으면 KBS 1입니다. 일면에 했으면 일면입니다. 또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그걸 채널이나 지면이라고 할 수 없으니 그 장소에서 정정의 대상인 언론 보도 등과 같은 이 언론 보도, 정정의 대상인 언론 보도, 오보를 말합니다. 그 애초의 오보, 최초의 오보 등과 같은 시간, 같은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한다. 이겁니다. 8시, 저녁 8시 뉴스 땡 치자마자 첫 번째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오보였습니다. 그러면 역시 저녁 8시에 땡 치자마자 같은 시간에 보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에 일면에 5단으로 기사를 썼다. 그러면 그 분량만큼 또 그 크기만큼, 이건 인터넷에 해당이 되겠죠. 그 크기만큼 보도하여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보는 산더미처럼 크게 해놓고 정정보도는 쥐꼬리만큼 하는 그런
관행을 이제는 하지 말라. 잘못을 했으면 그만큼 정정을 하라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예를 들면 일면 톱으로 썼어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김의겸, 강민정 의원이 뭐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겼다라고 해서 일면에 톱으로 보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최강욱, 김의겸은 어겼는데 강민정 의원은 그 방역 수칙을 안 어겼어요. 그러면 강민정 의원이 정정 보도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분량과 똑같은 크기로 보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조항에서 이어집니다. 다만 정정 보도를 청구받은 내용이 원래의 보도의 일부인 때, 아까 3명인데 둘은 맞는데 1명이 틀리죠. 그 일부인 때는 역시 같은 채널, 같은 지면 또는 같은 장소에서 하되 그 원래의 보도보다 시간, 분량 및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다. 작게 하여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래 보도의 시간, 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최강욱, 김의겸, 강민정 셋 중에서 1명 3분의 1만 틀렸어도 크기는 시간, 분량 및 크기는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기자 생활을 해본 경험을에 비춰봤을 때는 이 조항이 굉장히 뼈아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랑스럽게 일면 톱이라고 썼는데 그걸 그대로 그 크기만큼 적어도 2분의 1만큼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기자로서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자들도 이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꼼꼼하게 기사를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 기대대로라면 최근의 케이스를 보면 조국 전 장관 딸 있죠. 조민 씨. 그 조민 씨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어요. 조국 딸이 연대 병원을 가서 내가 조국 딸이다.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라고 오보를 냈죠. 그러나 오보는 내놓고 그 크기는 뭐 쥐꼬리만큼 내보냈습니다. 중앙일보는 그 국립의료원이 조민 씨를 위해서 인턴 TO를 늘렸다라고 논설위원이 기사를 잘못 내보내고 칼럼도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대로 그에 걸맞는 합당한 정정 보도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열람 차단 청구권입니다. 앞에 것은 정정 보도였고요. 지금 것은 열람 차단입니다. 인터넷 기사에 해당이 됩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열람한다. 인터넷 기사를 보는 것을 차단해달라, 막아달라, 가려달라 라고 요청하는 권한입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하려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게 원래 그러네, 뭐 콩이네, 매주네, 뭐 말이 많아지고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시대의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기사가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옳고 그르고는
좀 나중에 시간을 갖고 따지더라도 우선 인터넷 기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달라, 가려달라 라고 하는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겁니다. 1호, 1호, 2호,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인터넷 신문 사업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인터넷 신문 사업자는 우리가 보통 그냥 인터넷 KBS 홈페이지, 한겨레 홈페이지, 그리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포털을 말합니다. 포털에게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사에 대해서 이런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제목, 언론 보도 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말하자면 오보일 경우에, 오보일 경우에 우리가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자, 사생활의 핵심 영역, 이게 중요합니다. 1과 2가 왜 다르냐? 1은 사실이 아닐 경우, 진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보도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몇 년 전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종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 또 그 7살짜리 어린아이의 집에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그 집 내부를 찍고 그 어린아이의 그림 일기, 또 어린아이의 상처 부위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거짓되지는 않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2차 가해죠. 그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 더 이상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건 정정보도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럴 경우에 우선 좀 막자라고 해서 하는 게 이 열람 차단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밖에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청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만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거고, 그게 사회의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고 어떤 공적인 영역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직자, 정치인, 기업인 등은 이 열람 차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17조의 열람 차단 청구권입니다. 언론단체 또 학계에서 예상외로 제 생각과는 달리 이 열람 차단 청구권에 대한 거부감이랄까요? 이런 게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언론 종사자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비슷한 경우, 아까 얘기했던 정정보도, 추후보도 이런 것에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이런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기사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코로나19 치료제 항체 의약품 빠르면 내년 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당사자가 해당되는 사람이 정정보도를 요청을 했어요. 이 기사가 틀리다고. 근데 아직
정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의 정정보도, 추후보도 청구 등이 있는 기사입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아까 열람차단 청구의 기사에 대해서도 열람차단의 요청이 오면 이런 식으로 뭐 당사자의 열람차단 청구가 있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인데 이 열람차단 청구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뭔가 낙인을 찍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어느 언론사를 상대로 열람 차단을 청구를 하면 열람 가려달라. 뭐 그 언론사가 그걸 바로 받아들이면 가려질 거고 그렇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겠죠. 중재위원회 가면 언론중재위원이 제 이야기도 듣지만 그 상대방 언론사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김우겸이 이런 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만하느냐,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 하고 그쪽 입장도 물어보고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본 뒤에 언론중재위원회가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는데 한 열흘쯤 걸리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싶은 거고요. 뭐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재판까지 가겠죠. 재판까지 가서 그 열람 차단을 해달라라고 청구를 하는데 그때는 뭐 사실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한 열흘 정도 걸릴 텐데 그런 과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열람 차단이 되는 게 아니다. 단지 이렇게 가볍게 표시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건 정정보도, 추후보도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거다. 해오던 것에 열람 차단 청구가 하나 더 얹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판단, 열람 차단을 할지 말지는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재판부가 결정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열람 차단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와 다르게 규정을 짓고 있느냐 보면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뭐 1년에 한 4천 건쯤 있습니다. 한 4천 건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5%, 4건 중 3건은 인터넷 기사입니다. 인터넷 기사가 빛의 속도로 확산되고 영향력이 커지죠. 또 그게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SNS로 날라지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계속 번져나갑니다. 그러한 확산을 좀 막아보자. 시급하고 긴급하게 열람을 좀 차단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열람 차단 청구를 이번 개정안에 담은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괜찮은데 거기에 이렇게 이게 열람 차단 청구가 들어온 기사입니다라고 붙으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해서 안 보고 그냥 넘어갈 기사도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람 차단을 청구하면서 요 청구를 이 표시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이번 개정안이 꼼꼼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 열람 차단 청구권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만은 네, 오해가 있는 듯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열람 차단 청구권 이걸 대기업이나 정치인들이 바로 이 열람 차단 시켜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조의 이 단서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이거나 또 사회의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기업이나 정치인들의 관련된 보도라면 그랬을 가능성, 즉 공적인 관심사거나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 거의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언론중재위원회가 판단을 할 것이고요. 한 열흘 정도 걸려서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면 어느 한쪽이 불복을 하면 그게 소송으로 가겠죠. 법원으로 가겠죠. 그럼 그 법원이 이 알람 차단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줄 것입니다. 네, 다음 의문입니다. 열람 차단 청구권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제도다.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 한국에만 있는 이거 무슨 기상천외한 제도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가장 잘 깔려 있고 우리나라 국민의 70% 80%가 언론 보도를 텔레비전도 신문도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기사가 뜨면 진짜 빛의 속도로 번져나가는 어찌 보면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가장 인터넷 기반이 잘 되어 있는 나라.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과 폐해도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초고속 인터넷 언론 환경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 가장 적합한 그런 제도가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정보도 그리고 열람 차단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앞에 제가 2편에서 하려다가 못한 게 하나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앞에 2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언론사입니다. 언론사, 뭐 사실상 언론사 사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언론사가 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가 그렇게 났습니다. 그럼 언론사가 원고에게 우선 1억 원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기사는 그 소속사의 기자가 썼죠. 그런 경우에 이제 대개 이제 구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국가가 어떤 불법 행위나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손해를 끼쳤어요. 일반 국민에게. 그러면 일반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국가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나라가 국가가 먼저 줍니다. 손해배상액을 주고 그런데 잘못은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우선 손해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주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야 네가 잘못해서 내가 저런 배상을 했으니 그 배상액은 다시 국가에 내. 그게 이제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론사, 회사가 우선 예를 들면 1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주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죠. 이건 뭐 기자가 잘못한 건데 왜 회사가 내느냐 라고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해놨습니다. 어떤 경우냐? 언론 보도를 작성한 사람, 기자죠. 사람. 그 기자에게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할 경우 회사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자에게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언론 보도를 작성한 사람이 기자죠. 기자가 언론사 등을 기망했을 경우에, 속였을 경우에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여기서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언론 보도를 작성한 사람의 상급자를 말합니다. 언론사에서는 보통 그냥 데스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취재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데스크에 앉아서 그렇게 올라온 기사를 보고 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른바 빨간 펜을 들고 고치는 첨삭 카피를 하는 그걸 데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급자를 기망했을 경우에입니다. 기자가 이거 가짜 뉴스인 줄 아는데 뭐 이리저리 둘러대 가지고 마치 데스크는 그게 사실인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경우, 속인 경우에 해당이 되죠. 이러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언론사가 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개의 경우 회사와 기자 둘 다를 손해배상을 겁니다. 그리고 둘 다가 뭐 반반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나옵니다. 반반이라기보다는 공동하여 함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데, 이 법안 구상권 청구의 요건은 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을 두었느냐? 지금 우리나라 언론 환경 풍토의 잘못은 사실 언론 사주와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론 사주가 언론 사주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내모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언론 사주에게 물도록 함으로써 언론 사주가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기자들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팩트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구상권 청구의 요건을 만들었고, 뭐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이 조항은 기자 출신인 제가 이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요청해서 이 문구도 만들어서 집어넣은 조항입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언론중재법 3부작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뭐 강의 아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게 뭐 5배가 뭐냐? 징벌적 손배제의 5배가 뭐냐? 또 10,000분의 1, 1000분의 1 하는데 그게 뭐냐? 뭐 열람 차단이 뭐냐? 뭐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3부작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언론중재법을 최근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언론계의 언론중재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한번 두 법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언론사에서 이 속보 경쟁, 그리고 정말 전화 한 통 돌릴 수 없는 그런 경쟁, 시간에 쫓기면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사 작성의 환경은 마치 산업 현장, 건설 현장에서 시간에 쫓겨서 이 날림 공사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원가 절감의 유혹 때문에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위험한 건설 현장에 노동자들을 내몰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이 언론사 사주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쓰도록 무모한 기사를 쓰도록 기자들을 내모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얼마 전에 광주 붕괴 참사가 있었듯이 언론에서 크고 작은 붕괴와 참사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기업에게 책임을 지우듯이 이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사주에게, 언론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이런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 30조사 구상권 청구의 요건은 그런 의미에서 언론사 사주들에게는 책임을 묻되 기자들에게는 되도록이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 그리고 제4부라 불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이 대등한 관계까지는 안 가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진 그런 관계를 만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